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좀 편안한 마음에서 들으시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불교방송 노조위원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저한테 용한 스님 한 분 소개시켜 달라는 분이 게 적지 않았습니다. 뭐 최근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야, 장용진 기자, 너 뭐 불교 방송에서 기자 생활했었다며?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스님들 많이 알아? 그래서 예, 뭐 좀 알지요. 그러면 꼭 하는 얘기가 용한 스님 한 분 안 계실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한 스님이라니 무슨 저기 원래 스님이 점 치면은 안 돼요. 그 스님이 점 치는 거 그거 그 비구 계율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계속해서 수행을 오래 하시는 분은요 자연스럽게 그 미래를 보는 눈이 트이신데요. 예, 그 미래를 보는 눈이 트이면은 그냥 한마디씩 충고를 해주실 수는 있지만 점을 본다거나 그런 거는 못합니다. 그 실제로 부처님 계율에 보면 별과 달을 보고 점을 치지 말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점성술, 역술 뭐 이런 거거든요. 하여튼 하지 말라고 그래. 예, 하여튼 뭐 그래요. 못하라 그래. 하여튼. 그러니까 점을 보는 스님은 그 불교의 입장에서는 그 파괴 승인이라고 봐도 뭐 틀린 바는 아닙니다. 아무튼 좀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데 꼭 저한테 뭐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용한 스님 한 분 소개시켜 달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당시 대검 중수부 과장이었을 거예요. 예. 그래요. 기자들하고 조금 친해지면서 그때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랬어요? 보니까 검사들도 그렇고요. 판사들도 그렇고 의외로 이렇게 역술인이나 무속인을 많이 찾는 모양입니다. 서초동과 강남 일대에 뜻밖의 이 무속인들이 많아요. 점집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점집들이 요즘에 때 아닌 호황이라고 해요. 판사들하고 검사들이 그렇게 요즘 많이 찾아온다네요. 어느 쪽에 줄을 서야 하느냐, 뭐 그런 얘기 이 모양입니다. 실제로 제가 요즘에 여기저기 전화를 좀 돌려봤습니다. 감이 딱 있잖아? 요때쯤 되면은 검사들 혹은 판사들이 어느 쪽에 줄 서야 되느냐를 감지하기 위해서 신나게 전화를 돌릴 때, 신나게, 뻔질나게 여기저기 다닐 것 같다라는 거죠. 요즘 서초동 점집들이 그래서 때 아닌 호황이라고 합니다. 판사님들, 검사님들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고 해요. 놀랐습니다. 아유, 진짜로 많이 찾아온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검사님 점집 가세요? 이거는 제가 한 벌써 십몇 년 전에 어느 검사한테 물어본 얘기입니다. 이 검사는 나중에 고검장까지 됐습니다. 검사님 점집 같은 데 가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10명 중에 7, 8명은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조차도 간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처음에는 나 크리스찬이라서 안 가 라고 하다가 조금 얘기가 무르익다 보면은 슬그머니 어느 보살 얘기를 자기 입으로 꺼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지금 뭐 무정인이 건진인이 얘기되는데 무정 같은 경우에는 제법 많은 검사들이 찾아다닌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강남 쪽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보살들 꽤 있어요. 그분들 요즘에 유튜브에 막 나오대. 아무튼 제가 이 검사한테 점집 가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많은 검사들이 예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 가십니까? 검사님도 이런 데 갈 때가 있어요? 언제 가세요? 자, 그랬을 때 이분들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사건 처리를 앞두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될까 저렇게 결정을 내야 될까 고심이 될 때 그럴 때 간다는 거야. 아니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며. 그걸 왜 이렇게 법과 양심이 뭐 보살님이야?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고 정반대로 결론을 내려도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까? 고민되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후폭풍이 걱정될 때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은 내가 나한테 유리할까? 나한테 불똥이 안 튈까? 그것이 헷갈릴 때 그게 자기 입장에서 제일 궁금하다는 거야. 그래서 점집을 간다고 합니다. 자, 어느 쪽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런데 어느 쪽으로 내리든 간에 상당한 후폭풍이 우려되고, 그렇다면 내가 어느 쪽으로 해야지 내가 출세를 할 수 있을까 고민된다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된다? 내가 어느 쪽에 가야지 줄을 서야지, 어느 쪽에 줄을 서야지 제가 출세를 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도움 주시는 분이 이분들이시더라는 거야. 참 제가 많이 들었어요. 듣고는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렇게 결론 내릴 수도 저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다라는 점. 결론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때 그럴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이고, 그럴 때 무속인들한테 물어보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어느 쪽이 옳으냐, 어느 쪽이 더 국민들을 위한 것이냐가 아니라 어느 쪽이 나한테 유리한가, 요걸로 결론을 내린다는 거. 와, 진짜 제 뭐 좋게 생각하면은 검사들도 생활인이구나 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들이 입 밖으로 떠들고 있는 법과 질서니 국민이 어쩌니 하니까 다 개소리였다라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아무튼 요즘 그런 판사 검사님들이 여기저기 보살님들을 찾아다닌다고 해요. 서초동 보살님들이 요즘 그래서 때 아닌 호황이랍니다. 판사님들이 요즘 그렇게 많대요. 검사도 많지만. 어떤 판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슬그머니 얘기합니다. 요즘 많이 유명해진 판사님, 이름만 대도 알만한 판사님들이 무속인들을 찾아다닌답니다. 그 중에는 단골 무속인을 찾아서 지방을 가기도 한대요. 여기 단독 무속이 아니고요. 단골입니다. 단골. 제가 단독이래. 단골입니다. 단골 무속인을 찾아서 지방을 가는 일도 지금 흔하대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누구라고 딱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어떤 판사님이 그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서초동의 어떤 보살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참네. 아유, 내가 참 입이 간지러워 죽겠네. 특히 최근에 유튜브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여성 무속인이 한 분 계세요. 일단 외모도 상당히 뛰어난 분이 되다 보니까 이분이 뭐 이래저래 유명해져 있는데 이분을 찾아오는 판사님, 검사님들이 계시대. 주로 부인들이 찾아오신다네. 근데 부인들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오시는 경우도 있대요. 자,
이 무속인 말이 그렇습니다. 주로 부인들이 와서 남편의 사주를 놓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본인이 직접 와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다, 제일 정확하다라고 하면은 꼭 온대요. 그리고 그 중에는 요즘 많이 유명한 어떤 판사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꽤 여러 분 계신데 요즘 유명한 판사님이 몇 분이지? 꽤 몇 분 계시죠? 그죠? 그분들이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느 쪽에 줄을 서야지 내가 출세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지 내가 대법관이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지 내가 검사장이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답니다. 와, 징하다, 그죠? 이들이 묻는 것은 내용이 이거랍니다. 다음 정권은 누가 잡겠느냐? 조희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결국 나는 어디에 줄을 서야지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인 거죠. 자, 참. 기가 차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통화했던 그 무속인 같은 경우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생일이 언제냐고. 제가 알고 있는 생일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 생일이, 제가 알고 있는 생일을 그 사람이 답을 못 하더라고. 엉뚱한, 하루 이틀 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도 자기 생일을 정확하게는 몰라요. 자기 역수를 하려면 생시까지 나와야 된다는데 이재명 대표는 생시를 잘 모른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어머니께서도 가물가물하신대요. 그렇게 생시까지 기억을 해서 점이나 점을 보러 갈 정도의 여유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무속인이든 역술인이든 좀 찾아가도 될 정도의 여유가 생겼을 때는 이미 내가 야를 언제 낳았더라? 가물가물해지셨을 때래요. 생시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고 시간 날짜도 사실 좀 가물가물해지신답니다. 네. 되돌아보면은요, 저희 부모님 세대 중에는 그런 분들이 왕왕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면은 언제 애가 태어났는지를 모른다, 기억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이맘때쯤이다. 4월 초순쯤에 태어났다. 4월 초순 되고 한 3일인가 4일인가 그때쯤 태어났다. 그런데 몇 시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때 점심 먹을 때였던가? 요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 그 정도지 정확하게 날 몇 월 며칠이라고 기억 못 하시는 경우도 꽤 있었대요. 그냥 이날을 생일이라고 하자 라고 그냥 나중에 이렇게 정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세대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 정도로 어렵게 사셨대요. 문제는 그래서 사주가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유튜브에 이재명 대표 사주 막 나오죠. 그거 제가 알기로 90%는 다 뻥이에요. 다 틀린 겁니다. 사주가 안 맞아. 예. 그러니까 잘못 보신 겁니다. 예. 그거 믿지는 마세요. 자, 여담이었고요. 다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니, 근데 판사들이고 검사들이고 왜 이렇게 점 때문에 이렇게 난릴까요? 아니, 그냥 본인들 그냥 판결 내리면 되잖아. 본인의 소신껏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지금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내 우드절에 서야 됩니까? 라고 묻고 다니는 걸까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핵 대상에는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10명의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고요. 가까이는
2심 판사인 이재권 부장판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탄핵당하면요, 의외로 이 사람들 골치 아파요. 지금까지 판사가 탄핵당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탄핵당할 뻔한 판사는 있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임성근 변호사. 지금은 변호사고요. 당시에는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탄핵 소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나버렸죠. 탄핵이 진행되는 중에 임기가 끝났고 결국에 탄핵 각하가 됐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탄핵 기간 중에 임기가 만료가 됐더라도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탄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여부를 설시해 주는 것이 맞았는데 설시들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탄핵 기간 중에 임기가 끝나버렸으므로 각하한다라고 그냥 각하시켜 버렸어요.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가 직무유기를 했다라는 비판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이 임성근 판사,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탄핵을 피하기는 피했지만, 물론 아슬아슬하게 피했지만 계속해서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임성근 변호사라고 하면은 지금도 탄핵당한 판사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탄핵 안 당했는데 탄핵당한 판사를 기억해. 왜냐? 사실상 탄핵당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만약에 임기가 만료가 안 됐다면 이 사람은 탄핵당했을 거야. 탄핵당한 판사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 꼬리표가 달아다녀요. 아무도 이 사람한테 사건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시시껄렁한 뭐 몇백만 원짜리 이런 사건들은 들어올지 몰라도 변호사들이 돈을 벌려면 굵직한 사건을 해야 되거든요. 이 굵직한 사건 들어오질 않아요. 임성근 판사, 이 사람 탄핵당한 사람이지. 야, 그럼 이 사람한테 가면 안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들만 들어오느냐? 최상목 사건이나 손준성 이런 사람들 사건만 들어온다는 겁니다. 최상목 같은 경우에 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한 것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위헌 관련된 위헌 심판이 진행됐잖아요. 그때 최상목을 대리해줬던 사람이 임성근입니다.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 이 고발사주 사건에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임성근입니다. 맡을 수 있는 사건이 극히 제한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고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당한 판사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이번에 탄핵당한 검사들도 꽤 있어요. 어째 탄핵을 피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 평생 탄핵당한 검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겁니다. 그냥 탄핵을 당한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당했던 거는 분명하거든요. 검찰이 이 사람들의 자료를 제때 넘기지 않는 바람에 단장 손준성도 그렇고 이정섭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에 검찰이 자료를 안 보내요. 이번에 그 한덕수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는 바람에 자료가 없어서 수사 자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기각된 겁니다. 그러니 평생 탄핵당한 검사, 탄핵당한 판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수밖에 없겠죠. 변호사로 먹고 살 수는 있겠으나 글쎄 다른 변호사들이 누리는 다른 전관 변호사들이 누리는 그 방송이 제대로 나가고 있나요? 방송이 중단됐나요? 방송이 중단이 됐네요. 어디서부터 중단이 됐죠? 네, 지금 방송 되고 있나요? 방송이
예, 다시 잘 나온다고요? 예.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요? 이게, 예, 검사들 얘기를 해서 그런가요? 아, 중단 안 됐다고요? 예. 이제 정상. 아, 또 버퍼. 예. 무슨 일이죠, 이게? 예, 어인 일일까요? 예. 아유, 실컷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네, 버퍼가 나와가지고, 네. 중간에 버퍼가 섞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어, 네. 오늘 마이크는 정상이에요. 네, 버퍼가 나옵니다. 예. 저도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예. 예, 사법부가 저를 또 공격을 하는 모양입니다. 제일 민감한 얘기를 하니까 섬뜩한 모양이에요. 그죠? 네. 지금은 잘 나온다고요? 네. 자, 제가 이렇게 변호사들, 판사들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들이 탄핵을 당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들이 뭐 나가서 뭐 수임을 잘 받든 못 받든 이들이 나가가지고 어찌 잘못되든 간에 내가 딱히 신경 쓸 거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 판사들도 검사들도 탄핵 당할까봐 이제는 겁을 먹는다는 겁니다. 탄핵하려면 해봐. 100장 튕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앞선 사례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처럼 이게 분명히 이 사람 엄청난 전관 예우를 받아야 될 사람이죠. 이 사람 20년, 30년 법관 생활했기 때문에 전관 예우가 장난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하지만 뜻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판사, 검사들도 고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당장 지금 걱정이 되는 사람은 아마 이재권 부장판사일 겁니다. 이재권 부장판사 자기는 지금까지 사실 대법관을 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자칫 대법관은커녕 탄핵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 이거 역술인의 힘이라도 얻어가지고 내가 어디로 줄을 서야 되나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재권 부장 같은 경우에 12일을 넘겨가지고 만약에 재판기를 따로 잡는다든지 일주일 뒤에 재판기를 잡게 되면 얘기가 또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아마 이 사람 진짜 다음번에는 민주당 정권에서 이 사람이 대법관이 될 수도 있죠. 이번에 자칫 잘못하면은 대법관이 아니라 탄핵을 당하는 거고요.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기 정권에서 대법관에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이런 상황일 때 어느 쪽에 줄을 서시겠어요? 아니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선택을 하기 위해서 혹시 역술인이나 무속인들한테 물어볼까? 이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 이재권 부장판사 파기환송심 오는 15일이죠.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첫 번째 기일이 변경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이유는 12일부터 대선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대선운동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는데 여기에서 기일 변경을 안 하고 계속 재판을 한다? 사실상 정치에 개입하겠다라는 의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탄핵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재권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거예요. 사실상 조희대를 대신해서 탄핵당하는 셈이거든요. 실은 조희대가 탄핵당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짐을 이재권한테 떠넘긴 거잖아요. 그럼 이재권 입장에서는 빡돌 수밖에 없어.
내가 이걸 대신해서 짐을 져야 돼? 말아야 돼? 자, 여기서 짐을 잘 져서 조이대가 원하는 대로 뭐 됐다. 뭐 그래가지고 결국 어쩌다가 이재명 대표한테 뭐 큰 문제가 생겼다. 그랬으면은 이재권 부장판사는 다음 정권에서 대법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자칫 엉뚱한 짓 했다가 이재명 대표가 살아남았어. 대선 다음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돼? 탄핵이죠 뭐. 이미 이 사람은 탄핵 당하는 겁니다. 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이재권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 이재권하고 같은 재판부에 있는 뭐 송미경 판사라든지 박주영 판사라든지 이 사람들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대법원에 있는 10명의 대법관들, 조이대 말고 나머지 대법관 10명들, 이 사람들은 안 쫄겠어? 이 사람들 조이대가 날아갈 때 같이 날릴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조이대도 고심하기는 마찬가지일 거고요. 대법관들도 고심하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오는 14일에 조희대 청문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희대 때문에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밑으로 들어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조희대는 아마 역사상 최악의 대법관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조희대는 영원히 전관 예우는커녕 글쎄 밥숟가락 들기도 힘들지 몰라요. 조희대가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다른 판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대법관은 물론이고 항소심 법원의 부장판사들도 고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이들이 이렇게 고심이 되니까 어디를 찾아가겠어? 그러니 서초동의 점집이 때 아닌 호황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자, 저한테 물어보라고 그러세요. 제가 잘 한번 점을 쳐드릴게. 확실한 거는요. 지금 윤석열은 썩은 동아줄이고요. 조희대하고 윤석열은 한 묶음으로 날아갈 거라는 겁니다. 마치 역적 뒤에 줄을 서면 언젠가는 반드시 목이 날아가게 됩니다. 역적 뒤에 줄 서는 누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0분입니다. 네, 방송 중에 갑자기